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IMF 외환위기에 대한 말씀, 그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엔화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는지에 대한 빌드업 과정,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금융시장의 현상을 바라볼 때요, 대내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대외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상황, 동향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내수 성장보다는 수출 성장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큽니다. 그럼 수출 성장에 의존하는 면이 강한데, 그러면 수출이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내적인 상황보다도 해외의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충격 자체가, 어떤 현상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 이걸 갖다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권투 선수가 잽을 맞으면 쓰러지나요?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죠. 답이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1라운드에 시작하자마자 잽을 살짝 맞아요. 얼얼하겠죠? 그치면 계속 뛸 겁니다. 근데 13라운드 돼서 이제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버릴 수 있죠. 똑같은 잽의 충격이지만 그 선수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잽의 충격이 다르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동일한 국내의 충격이 있었을 텐데 그 충격이 어떤 환경일 때 찾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한테 주는 그 파급 효과가 서로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요? 유리한 환경에서 그 악재가 터지는 거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악재가 터지는 건 다르겠죠.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낙관론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엔화의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들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하고 같은 충격이 찾아오더라도 그 충격의 파급 효과가 사뭇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엔화의 움직임을 말씀드렸죠. 엔화 하나가 모든 걸 결정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외환 위기에 단초를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초 들어가지고요, PC 붐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각 가정으로요, 퍼스널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퍼스널하게 가게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기업으로 들어갈 때 하고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다르죠. 기업의 수가 많을까요? 가정의 수가 많을까요? 가정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새로운 신규 시장이 확 하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수요가 집집마다 늘어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PC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겠죠. PC에 대한 수요가 한순간에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PC를 생산하는 공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바빠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PC를 갖다가 판매하는 리테일 업자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업자들은 공급을 늘려야 됐겠죠. PC에 대한 공급을. PC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PC마다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부품 중에. 제일 핵심 부품이 뭐죠? 그 유명한 반도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이 반도체를 누가 많이 수출을 했느냐? 이때도 한국이 반도체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라든지 수출 성장에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94년도, 95년도 기사를 보면요, PC붐에 편승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나라의 주력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컴퓨터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구재는요, 이 내구라는 게 내구성이 강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딱딱해서 잘 안 깨진다는 얘기죠. 이 내구재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튼튼해요. 그러면 세탁기 튼튼하죠. 냉장고 튼튼하죠. 그럼 튼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체가 쉽사리 안 되죠. 맞나요? 혹시 세탁기 매년 바꾸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별로 없죠. 냉장고는 한 2년에 한 번씩 바꾼다.
그런 분 별로 없지 않나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 거 있죠. 냉장고에서 우웅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아휴 저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더 쓰지 뭐. 10년 써도 좀 더 쓸 것 같지 않으세요? 1995에서 96년을 접어들게 되면서요. 이 PC 수요가 확 꺾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글로벌 경기가요. 96년도에 살짝 좀 주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PC 수요가 확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게 됐겠죠.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경제라는 게 참 심리하고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PC를 판매하는 리테일 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집집마다. 그럼 수요가 폭증을 했겠죠. 리테일 업자는요. 이 PC의 재고를 많이 갖고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많이 갖고 있어야 많이 팔 수 있을 테니까. 찾으러 왔는데 재고가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놔야 됩니다. 재고를 많이 쌓고 싶을 거예요. 그럼 리테일 업자들은요. 공장에 주문을 하겠죠. PC 공장에. PC 공장에 주문하면 PC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재고 주문, 이 리테일 업자들의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왜냐면 평소보다 재고를 많이 쌓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PC 생산을 확 늘리려고 하겠죠. 와, 이거 주문 엄청 들어오는데 빨리 생산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PC 생산을 막 늘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뒤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PC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가 지금 PC 공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산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한 분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생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핵심 부품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부품이 뭘까요? 반도체죠. 옛날에는 반도체 재고를 3개월치만 갖고 있어도 됐어요. 근데 3개월치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 안 나오죠.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 전화해서요. 6개월치 주문합니다. 그럼 반도체 회사는요. 원래 공장마다 3개월치를 주문했던 공장들이요. 6개월치를 주문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을 2배 늘려야 답이 나와요. 근데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가격을 좀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PC 공장으로 돌아올게요. 회의하는데 그럽니다. 반도체 가격이 다음 주면 엄청 오를 거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반도체 가격이 다음 주면 더 오를 것 같으면? 6개월치만 싸우면 될까요? 아니죠. 뭐라고 하죠? 그러면 1년치 주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로 주문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다시 우리 반도체 회사로 돌아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생산 라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 라인은 여기서 10배를 늘려야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생산 라인 늘립시다. 생산 설비를 투자합시다. 공장을 지읍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공장 지으면 바로 내일 공장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공장을 지으면 이게 공장이 준공이 돼가지고 실제 설비를 갖다가 투자한 다음에 반도체 생산으로 이어질 때까지 희차가 존재하겠죠. 이 공장을 지어지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있는 캐파로 생산했겠죠. 반도체를. 이걸로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초호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95년, 96년을 거치면서요. 해마다 20, 30%씩 성장할 거라던 PC 시장이 확 식기 시작을 합니다. PC 시장이 확 식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리테일 업자들도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재고를 줄이게 됩니다. 재고를 줄인다는 얘기는 PC 공장에다가 주문을 줄이게 되겠죠. 그럼 PC 생산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줄입니다. 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추가 주문이 안 들어올 테니까. PC 생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저기 한 구석에 이만큼 쌓아놓은 반도체 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추가 주문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문 끊어야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반도체 회사도요. 잘 팔릴 줄 알고 재고를 계속 쌓아놓고 있고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최대 캐파로 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문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요. 재고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과잉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지나니까 공장이 들어와요. 재고가 많은데 생산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가격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앞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참 경제라는 게 심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외적인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거라는 전망이 강했다고 했죠. 왜? 10년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PC 붐이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다고 했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엔화 강세 때문에 환경도 좋고
PC의 성장도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기업들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았을까요?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대출을 받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한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용 창출도 잘 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이요. 이때 당시 9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기가 괜찮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대출 받았단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을 받으려는데 국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나라 금리가 그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7, 8%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해외에서 대출을 받으면 3, 4%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금리가 좀 싸요. 그러면 큰 금액을 대출받아 설비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대출받는 게 낫나요? 해외에서 대출받는 게 낫나요? 해외에서 대출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그럼 해외에서 대출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대출받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달러로 빌리는 겁니다. 달러로 대출을 받으니까 그 유명한 달러 빚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달러 빚은 절대 내면 안 된다고. 어쨌든 찜찜하긴 해도 달러로 빚을 내면 금리가 3, 4%입니다. 국내에서 빌리면 7, 8%고요. 그럼 우리가 달러 빚을 어떻게 낼 수 있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제도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때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이 달러를 갖다가 해외에서 빌려와가지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럼 금리 싸죠. 그죠? 종금사를 통해가지고 대출이 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달러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95, 96년 이때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기업들이 달러 빚을 낼 때 왜 부담이 없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달러 빚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한번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달러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달러에 원화로 10만 원일 겁니다. 10만 원 갖고 우리가 환전해가지고 설비 투자했어요. 그런데 달러 값이 확 뛴 겁니다. 근데 갚으래요. 달러 빚을.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 값이 2,000원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갚으려고 보니까 100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2,000원 주고 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금이 20만 원으로 2배가 뛴 겁니다. 환율이 뛰면 대출이 확 늘어나 버리는 문제잖아요. 이거 예측하기 어렵죠. 환율을 예측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달러 빚이 참 무서운 건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환율 제도가요.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변동 환율제로 우리나라 거의 고정환율제에 준할 정도로 환율이 한 800원 이 정도에서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달러 빚을 냈던 면도 있었죠. N강세에 대한 낙관론과 PC붐,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낙관론 요게 뭐하고 겹쳐지게 되냐면요. 달러 빚에 증가하고 겹쳐지게 되겠죠. 그럼 빚내서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빚내서 설비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96년 들어가지고요. 글로벌 경기가 확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가 안 팔려요. 그래서 96년도에 우리나라가요. 이례적인 무역 적자를 겪습니다. 200억 달러 이상 무역 적자가 났거든요. 빚내서 설비를 크게 늘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이 달러 빚인 게 문제죠. 달러 빚 내서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장사가 안 돼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볼게요. 외국인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 대출을 해줬어요. 불안하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1년 대출을 해줬어요. 이거를 그냥 놔두 1년이 지나면 이 대출을 연장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그만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회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데 이 빚을 갖다가 회수한다고 하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달러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벌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달러를 사서 갚아줘야 되겠죠? 갚으려는 애들이 많은데 그럼 달러가 모자랐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한 국가에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갚아야 되는 달러가 많은데 갚을 수 있는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달러 부족 현상, 달러의 위기가 생기죠. 달러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의 통화라고 해서 외환이란 말을 쓰죠.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생기는 걸 우리는 외환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가져보면요. N강세와 PC붐, 그죠? 그리고 대외부채 증가, 그죠? 그걸로 인한 과잉 투자. 이게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나타난 현상들. 이걸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빙산의 일각만 봐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드라마틱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네, 이 얘기를요 전개과정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